야생 다큐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추격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한 생의 끝이 될 수도 있는 세계입니다. 타워보의 뜨겁고 건조한 열기, 그리고 철분이 풍부한 붉은 대지 위를 놀라운 끈기로 시간을 거슬러 걷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소말리아 타조입니다. 이곳은 심장의 한 번의 박동조차 도전이 되는 땅. 그 속에서 살아남은 이 세 존재는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견고한 설계의 창가와도 같습니다. 이곳은 결코 쉬운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 거친 환경 속에서 소말리아 타조의 의도적인 한 걸음 한 걸음은 인내와 적응, 그리고 조용한 강인함의 상징이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 타조와 달리 소말리아 타조의 목에는 흰색 띠가 없습니다. 대신 눈에 띄는 푸른색을 자랑하죠. 번식기가 되면 수컷의 목과 허벅지를 덮은 푸른빛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청록색의 피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물론 짝을 유혹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진화의 적응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꼬리의 흰 깃털은 수컷을 구분하는 표시로 다른 아종들의 흑백 무늬를 대신합니다. 작은 차이 하나가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이곳에서 그것은 섬세하지만 강력한 신호입니다. 성인 남성과 비슷한 키에 그보다 더 무거운 몸집을 가진 소말리아 타조는 최대 1.29 피트까지 자라고 무게는 254파운드에 이릅니다. 날지 못하고 사냥도 하지 않지만 그 속도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시속 43마일로 달리며 위험에서 벗어날 때 그 거대한 다리의 한 걸음은 천둥처럼 울립니다. 식생이 드문 야타고원에서 소말리아 타조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길고 날렵한 다리를 가진 소쿠두영 양은 마치 속삭이듯 차보의 울창한 덤불 사이를 조용히 미끄러지듯 이동합니다. 붉은 갈색의 털가죽에는 희미한 흰 줄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둠 속에 몸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 아니라 마치 그 어둠과 함께 숨을 쉬는 듯한 생명의 무늬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포착하기 어려운 영양 중 하나인 이 생명체는 침묵이 빚어낸 조각이자 고요함이 형성한 존재입니다. 각 후두의 옆구리에는 11개에서 14개 사이에 희미한 흰 줄이 나 있어 가장 예리한 사냥꾼의 눈조차도 속일 만큼 완벽한 위장을 만들어냅니다. 둥글고 큰 귀는 끊임없이 회전하며 마치 자연의 위성처럼 작디작은 위험의 소리까지도 감지합니다. 하지만 이 영양은 무리를 이루어 살지 않습니다. 수컷은 홀로 혹은 둘씩 떠돌고 암컷들은 조용한 자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그것은 은밀한 삶이며 진화가 만들어낸 모험입니다. 눈에 띄지 않음을 택한 대가로 거의 완전한 투명성을 얻은 존재이죠. 그러나 위험이 다가올 때 소쿠두영 양은 결코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폭발하듯 튀어오릅니다. 단 한 번의 도약으로 30피트 이상, 높이로는 6.5피트까지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주로 잎을 먹는 초식 동물로 나무잎과 떨어진 열매, 어린 싹, 그리고 각종 풀을 먹습니다.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며 대부분의 수분은 먹이에서 얻습니다. 야타고원의 기온이 화씨 90도를 넘길 때면 쿠두는 가시나무 아래 그늘로 몸을 숨깁니다. 긴 가뭄이 이어질 때 일부는 갈라나 강가의 초록이 남은 지역으로 조심스레 이동하지만 결코 대규모로 이주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영토성 동물들과 달리 소쿠두영 양은 충돌을 피합니다. 수컷들이 싸우는 일은 드물고 오직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일어납니다. 그 뜨거운 햇살을 피해 가시덤불 사이를 조심스레 지나가는 소쿠두영 양의 발자취 너머로 어둡고 고요한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차보의 사자입니다. 원초적 힘과 생존 본능의 상징이죠. 이 사자는 아프리카의 그 어떤 사자와도 다릅니다. 이곳의 사냥꾼은 차보 동부의 혹독한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기 위해 진화해 왔습니다. 이 지역의 사자 개체수는 많지 않습니다. 2024년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약 450마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38제곱마일당
1.88마리 정도로 수십 년 전보다 현저히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수가 적다고 해서 그 존재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신비로움으로 부족함을 채웁니다. 차보의 수사자는 종종 미성숙한 개체로 오해받습니다. 갈기 혹은 많아야 목 주변에 거칠고 듬성한 털 몇 가닥뿐이기 때문입니다. 세렝게티의 사자처럼 두껍고 위험 있는 갈기는 사라졌습니다. 이곳에서 진화는 생존을 위해 허영을 버렸습니다. 매일 온도가 화씨 91도를 넘는 이 땅에서 갈기는 상징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갈기를 버림으로써 차보의 사자는 천을 더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이 반사막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한 독특한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보의 사자는 단순한 생물학적 특이종이 아닙니다. 피로부터 태어난 전설의 계승자이자 두려움 그 자체의 이름입니다. 챗GPT 자노이. 광활한 차보 동부 국립공원의 한가운데에는 태양빛에 표백된 듯한 초원, 디카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의 무게 아래 이곳은 거대한 시간의 불길에 그을린 두루마리처럼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평원의 독특한 거주자들 중에는 아프리카에서도 손꼽히는 놀라운 영양이 있습니다. 바로 기린 영양 혹은 게레누기라 불리는 종입니다. 언뜻 보면 연약해 보이지만 그 길고 가느다란 몸의 모든 선은 진화적 지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 영양보다 12에서 16인치 더 긴 목을 가진 게레눅은 다른 영양들이 닿을 수 없는 높이의 잎과 새순을 먹으며 새로운 생존의 층을 열어냈습니다. 이 가혹하고 태양이 내리쬐는 환경 속에서 게레눅은 힘이나 속도로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응력과 우아함으로 번성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끈기의 상징이며 땅이 빚고 필요가 단련한 존재,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혹독한 장소 중 하나에서 조용히 승리한 생명입니다. 디카 평원의 것엔 바람이 스쳐가는 들판 곳곳에서 땅은 생명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린 영양, 게레누기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일지라도 이 태양에 그을린 왕국의 진정한 주인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뜨거운 아지랑이 사이로 또 다른 상징이 등장합니다. 더 작고 더 빠르며 결코 굴하지 않는 존재, 바로 톰승하젤, 애칭으로 톰이라 불리는 영양입니다. 작고 가녀린 몸집이지만 놀라운 지구력을 지닌 토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육상 동물 중 하나로 시속 50마일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타와 달리 토미에게는 비밀스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민첩하게 지그재그로 달리며 발굽이 거의 땅에 닿지 않은 채 방향을 바꾸고 회전합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예측 불가능한 춤과 같습니다. 하지만 차보 평원에서는 치타처럼 홀로 뛰는 사냥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고립이 아닌 완벽한 협동 속에서 번성하는 또 다른 포식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들개입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냥꾼 중 하나로 알려진 이 멸종위기 육식동물은 그 독특한 외모만큼이나 기능적으로도 완벽하게 설계된 존재입니다. 각 개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털무늬를 가집니다.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 갈색이 뒤섞인 털은 마치 부주의하지만 재능 있는 화가가 붓을 흩뿌려 그린 듯합니다. 크고 둥근 귀는 레이더 디스크처럼 회전하며 끊임없이 주변의 소리를 포착합니다. 함께 있을 때 이들은 하나의 살아있는 인지 네트워크를 이룹니다. 마르고 강인한 체격, 긴 다리와 깊은 가슴은 폭발적인 스프린트보다는 장거리 추격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끈질긴 추적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구력 사냥의 대가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시속 37마일까지 낼 수 있지만 진정한 힘은 그 속도를 오랜 거리 동안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한 번의 추격이 수마일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들개들은 삑삑거림, 짧은 짖음, 그리고 눈빛으로 서로 의사소통하며 마치
여러 팔다리를 가진 하나의 생명체처럼 완벽히 협력합니다. 그들의 효율성은 압도적입니다. 사냥 성공률은 60%에서 90%에 이르러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냥꾼으로 꼽힙니다. 그들의 먹잇감은 주로 중형 영양이나 대형 동물의 새끼 등 무리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디카 평원의 붉고 메마른 먼지 사이로 한 외로운 그림자가 천천히 대지를 가로지른다. 하늘을 나는 것도 어둠 속에서 몰래 움직이는 것도 아닌 의도된 우아함으로 걸어간다. 바로 서기세다. 모순으로 이루어진 존재. 누름이 이다리, 매의 머리,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눈, 그리고 파괴를 위해 만들어진 갈고리 부리. 다른 맹금류처럼 하늘에서 급강하지 않고 서기세는 두 발로 사냥한다. 하루에 약 18마일을 걷는다. 이 다리들은 단순한 지지대가 아니다. 그것은 무기다. 단 한 번의 발차기로 자신의 체중의 5배에 달하는 힘을 만들어내며 독사의 두개골을 단번에 부셔버릴 수 있다. 그리고 이곳은 서기세의 영역이다. 서기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뱀들의 천적 중 하나로 코브라와 독사를 외과적인 정확도로 사냥한다. 하지만 뱀은 단지 그들의 식단 중 하나일 뿐이다. 서기사에는 곤충, 설치류, 도마뱀, 거북, 어린 새, 심지어 민물개까지 먹는다. 그 특이한 이름은 머리 뒤에 검은 깃털 장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19세기 영국 서기들이 귀 뒤에 꽂던 기펜을 닮았다. 그러나 이 새는 책상 앞의 서기가 아니다. 사기타리아과의 유일한 생존종, 고대 조류 계통의 마지막 후손이다. 광활한 디카 지역 전역에서 서기사에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뱀과 설치류의 개체 수를 조절하며 불타는 건기 속에서도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 위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수단의 국장에도 새겨질 만큼 높다. 경계와 힘의 상징이다. 그러나 지금 그 종은 위기에 처해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서기사에는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그 그림자가 불타는 평원을 스칠 때 그것은 단순한 사냥의 유산을 넘어선다. 그것은 인내의 이야기이자 독특함 그 자체가 생존의 힘이 된 한 존재의 이야기다. 동차보 동부에 메마른 황야를 가로지르는 한 강이 있다. 먼지 속을 절단하듯 흐르는 푸른 생명의 동맥, 갈라나 강이다. 약 242마일에 걸쳐 구불구불 이어지는 이 강은 혹독한 지형 속 유일한 영구적 수원이다. 이 극단의 땅에서 연간 강수량은 43인치에 불과하고 기온은 섭씨 30도 이상화 시 86도 이상으로 치솟는다. 갈라나는 단순한 강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 그 자체다. 2024년 국제동물복지기금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가뭄 시기에는 대형 포유류의 개체 수가 이 수로를 따라 급증한다고 한다. 강가의 관목숲을 휘감으며 햇볕에 구워진 진흙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는 단지 생명을 나르지 않는다. 그것은 위험도 함께 데려온다. 진흙 위에 남겨진 길고 뾰족한 후이자 발자국들, 공룡시대부터 변치 않은 침묵의 서명, 나일라거다, 진화에 살아있는 화석, 2억 년 넘게 지구의 수로를 지배해온 포식자. 그 육체는 거의 완벽한 설계로 바뀔 필요도 도전받을 이유도 없었다. 성체 수컷은 보통 길이 16피트를 넘고 거대한 개체는 20피트를 초과한다. 이 크기로 인해 나일라거는 아프리카 최대의 담수 파충류다. 그 피부는 갑옷 같은 비늘로 덮여 있으며 피부 아래의 골판은 부상을 막고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 천을 조절한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는 그 안에 있다. 60세계에서 60혈개의 원뿔형 이빨, 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붙잡고 으깨고 찢기 위한 것이다. 그 물림의 힘은 46파운드에 달해 물소의 다리뼈도 손쉽게 부술 수 있다. 두꺼운 눈꺼풀 아래에는 투명한 제3의 눈꺼풀, 즉 닉티테이팅 막이 있어 잠수 시에도 시야를 또렷하게 유지시킨다. 린양대의 리듬에 맞춰 이동하며 초원 얼룩말은 6월에서 10월까지 이어지는
긴 건기 동안 물의 약속에 이끌려 갈라나 강을 따라 계절적 순례를 이어간다. 2025년 생태조사에 따르면 강에서 2마일 반 이내에서 관찰된 대형 포유류 중 약 34%를 얼룩말이 차지했다. 그들의 짙은 흑백 줄무늬는 햇살 아래 반짝인다. 각 무늬는 지문처럼 고유하다. 이 줄무늬들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도구다. 서로를 인식하게 하고 포식자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2024년 차로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이 줄무늬는 쇠파리나 채채파리 같은 흡혈 곤충을 쫓아내어 질병 전파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풀이 사라지는 건기 동안 얼룩말은 더 단단한 먹이를 찾는다. 강한 턱과 넓은 앞니, 그리고 후장 발효 소화 구조 덕분에 그들은 거친 풀, 나무 껍질, 잎까지 소화해낸다. 초식 동물이자 잎먹이 동물로서 영양과 코끼리 사이의 생태적 틈을 메우는 존재다. 그들의 사회는 후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한 마리의 우두머리 수컷, 몇 마리의 암컷과 새끼들이 있으며 서로의 신뢰와 부드러운 털손질로 유대감을 유지한다. 달릴 때 얼룩말은 시속 40마일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직선 질주에서는 치타를 이길 수 없지만 지그재그로 달리는 방식은 어떤 포식자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이다. 위험이 닥치면 성체들은 새끼를 중심으로 방어원을 만든다. 새끼들은 어미뿐 아니라 무리 전체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준비되어 있다. 갓 태어난 얼룩말은 몇 분 안에 일어서고 첫 1시간 안에 달릴 수 있다. 포식자가 결코 쉬지 않는 이 세계에서 필수적인 능력이다. 가라나의 광활한 대지를 가로지르는 것은 가냘픈 영양들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거대한 존재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들 사이로 우뚝 솟은 아프리카 사바나 코끼리들은 위험 있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높이는 10피트가 넘고 무게는 참 3,000파운드에 달하는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상 포유류입니다. 차보 코끼리의 특징 중 하나는 붉은빛을 띠는 피부색입니다. 철분이 풍부한 라테라이트 흙과 진흙이 뒤섞인 먼지로 몸을 덮어 마치 대지의 갑옷을 걸친 듯합니다. 부채 모양의 거대한 귀는 길이가 거의 6.5피트에 이르며 예민한 청각기관일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열방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이로움은 바로 그들의 코에 있습니다. 무려 4,000개가 넘는 개별 근육으로 이루어진 이 근육의 걸작은 나무를 뽑거나 풀 한 포기를 집어들고 2갤런에 달하는 물을 빨아들이거나 부드럽게 쓰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길게 뻗은 엄니는 단순한 치아가 아니라 도구이자 무기입니다. 코끼리는 그것으로 물을 파고 나무 껍질을 벗기며 발전기에는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엄니 때문에 이들은 오랫동안 생존을 위협받아 왔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 코끼리는 수십 년간 멈추지 않는 밀렵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4년 IUCN 적색 목록의 최신 보고에 따르면 이 종은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었으며 개체수는 약 4,150,000 마리로 불과 한 세기 전과 비교해도 심각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케냐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케냐 야생동물청이 주도한 보존 노력 덕분에 개체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차보 지역 보호구역에는 약 1,300,000마리에서 채 4,000마리의 코끼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각 무리의 중심에는 나이 많은 암컷 대장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진 기억을 품고 있으며 물이 흐르던 곳과 위험이 도사리던 곳을 알고 가족들을 이끕니다. 이 지식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지능의 증거입니다. 코끼리는 거울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이는 돌고래, 침팬지, 인간처럼 고도의 자각 능력을 가진 생명체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서부차보 국립공원의 울창한 덤불과 거친 화산 능선 사이 어둠 속을 조용히 움직이는 희귀하고 강인한 생존자가 있습니다. 바로 동부검은 코뿔소입니다. 불안정한 생존 여정 속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유물이지요. 응굴리아 코뿔소 보호구역의 울타리 안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이 아종은 간신히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부의 친척과 구별되는 동부검은 코뿔소의 특징은 뒤로 휘어진 길고 가는 뿔로
길이는 최대 55인치에 달합니다. 인간의 손톱과 같은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이루어진 이뿔은 도구이자 동시에 표적입니다. 어두운 색의 주름진 피부는 마치 세월이 새겨 넣은 고대의 갑옷처럼 보이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단단히 굳어지고 거친 초원과 바위 투성이 고원을 헤쳐온 삶의 흔적으로 조각되었습니다. 무게는 최대 3,000파운드에 이르며 그 존재감은 위압적이지만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원래 혼자 사는 습성을 가진 이들은 조용히 그림자 속을 걷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뾰족한 위십술로 잎을 뜯어먹는 식성에 완벽히 적응한 형태입니다. 탁 트인 초원에서 풀을 뜯는 백호불소와 달리 검은 콧불소는 선택적인 미식가입니다. 가시가 돋은 관목과 덤불 사이에서 어린 잎과 새순을 기민하게 골라 먹으며 하루에 약 66파운드의 식물을 섭취합니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동부 검은 콧불소는 시력이 매우 약합니다. 하지만 예민한 청각과 후각으로 그 한계를 보완합니다. 원뿔 모양의 귀는 서로 독립적으로 회전하며 마른 덤불 속에서 들려오는 가장 미세한 발소리까지 포착합니다. 차보처럼 가혹한 곳에서는 단 한순간의 방심이 생과 사를 가릅니다. 끝없는 열기를 견디기 위해 진흙은 그들의 동맹이 됩니다. 진흙 목욕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기생충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방어막입니다. 번식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암컷 한 마리는 약 16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2년에서 4년에 한 번 새끼를 낳습니다. 태어난 새끼는 66파운드에서 100파운드의 무게로 몇 년 동안 어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길고 연약한 윤형이 그리고 콧불소의 비극적인 역사 덕분에 이들은 집중적인 보존 노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끝없는 푸른 하늘 아래 탄자니아에서 모잠비크에 이르는 광활한 땅에는 고대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미온보 숲이 우뚝 서 있습니다. 단순한 숲이 아니라 그것은 동아프리카 생태계의 심장 박동이자 식물과 동물이 복잡하지만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의 거대한 그물망입니다. 분화구의 중심에는 마가디 호수가 있습니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이 담수의 오아시스는 수천 마리의 홍학을 끌어들입니다. 이 분화구에는 2,500마리가 넘는 대형 포유류가 서식하며 이처럼 제한된 공간에서 이러한 밀도를 보이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수천 마리에 달하는 누와 얼룩말 무리가 푸른 초원을 가로지르며 먹이를 찾아 이동합니다. 그들의 이동은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분화구의 다른 곳에서는 몸무게가 2,000파운드에 달하는 거대한 버펄로 무리가 초원을 지키며 풀을 뜯습니다. 그들은 초원의 수호자입니다. 응고롱고로 분화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밀도의 육식동물이 서식하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은 대륙에서 가장 두려운 사냥꾼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요. 호수 근처의 숲속에서는 표범이 나뭇가지를 따라 은밀히 움직이며 탁월한 위장술로 작은 먹잇감을 기습합니다. 또한 이 분화구는 세계에서 사자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약 70마리의 사자가 이 좁은 지역 안에서 생활하며 초원을 순찰하면서 예리한 시선으로 누와 얼룩말 무리를 주시합니다. 검은 갈기를 가진 수사자들은 영역과 무리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들의 끈질긴 생존력에도 불구하고 이 분화구의 진정한 주인은 여전히 사자입니다. 이 생태계에서 성체 하이에나의 사망 원인 중 60-70%는 사자의 공격 때문입니다. 사자의 공격은 빠르고 치밀하며 고립되거나 약한 개체를 노립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전술로 약점을 공략해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합니다. 사자와 하이에나 사이의 경쟁은 단순한 지배 싸움을 넘어 응고롱고로 분화구 생태계의 구조 자체를 형성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균형은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사자 개체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하이에나는 더욱 큰 압박을 받습니다. 이 두 포식자의 상호작용은 분화구 안의 생명이 얼마나 미묘한 균형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대륙
모든 생태계에서 타오르는 사막부터 얼어붙은 극지방까지 생명의 맥박을 타고 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새들이죠.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곧 우리 생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야생의 세계에서 붉은 꼬리딱새는 가장 아름다운 새 중 하나입니다. 파리자비새과의 일원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불타는 듯한 주황빛 붉은 꼬리입니다. 수컷은 암회색의 등, 검은 얼굴과 날개, 그리고 밝은 주황색 가슴과 꼬리 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는 5인치가 채 안 되며 주로 곤충과 다른 무척 추동물을 먹습니다. 이어서 유러블새를 만나볼까요?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명금 중 하나입니다. 작고 연한 갈색의 깃털을 지녔으며 붉은 가슴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유럽 전역, 특히 서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아시아와 북서아프리카 일부에서도 서식합니다. 숲, 정원, 도심 등 다양한 곳에서 살아갑니다. 길이는 약 5.5인치, 날개 길이는 8에서 9인치 정도입니다. 커다란 검은 눈과 가늘고 날렵한 날개 덕분에 빠르고 민첩하게 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먹이는 곤충, 거미, 지렁이이며 열매와 씨앗도 먹어 생태계에서 씨앗을 퍼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바논과 아랍권에서는 이 새가 시인과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사랑과 충성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달콤하고 다채로운 노래는 짝을 부르는 소리이자 사랑의 신호입니다. 이제 붉은 발꿀먹이를 만나봅시다. 탄저새과의 일원으로 커다랗고 다채로운 부리와 화려한 깃털이 돋보이는 새입니다. 멕시코, 트리니다드, 쿠바, 중앙 및 남아메리카에 서식합니다. 길이는 약 4인치, 무게는 반온스가 차이 되지 않습니다. 수컷은 보랏빛이 도는 푸른색 몸의 검은 날개와 목,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리는 선명한 붉은색입니다. 암컷은 초록빛 등과 옅은 주황색 목을 가졌습니다. 먹이는 다양하여 열매, 브리, 체리뿐 아니라 곤충, 거미, 때로는 작은 설치류도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푸른머리 탄저새가 있습니다. 녹색이 감도는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새로 남아메리카에서 중앙아메리카의 열대우림에 서식합니다. 습하고 울창한 숲은 그들에게 풍부한 먹이와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이 새는 열매, 곤충, 꽃의꿀을 먹으며 꽃가루바디를 돕기도 합니다. 길이는 약 6인치, 무게는 1온스가 차이 되지 않습니다. 수컷과 암컷은 모두 화려한 초록빛 머리를 가진 비슷한 외모를 지녔습니다.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금방울새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새 중 하나입니다. 붉은 얼굴은 마치 흰 뺨 위에 붓질한 듯 선명하고 검은 날개에 번쩍이는 노란 무늬가 햇빛 아래서 눈부시게 빛납니다. 몸길이는 4에서 5인치, 무게는 3분의 1에서 3분의 2 온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지만 활력이 넘치며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들의 맑고 섬세한 노래는 숲속을 울리며 아름다운 선율이자 영역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주로 초원, 숲 가장자리, 정원, 습지에서 살아가며 엉겅퀴와 가시엉겅퀴 씨앗을 가장 좋아합니다. 청호회색 집박이, 일명 북방산솔새는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독특한 외모로 유명한 새입니다. 수컷의 목과 가슴은 푸른빛 띠로 장식되어 있고 그 주위에는 불타는 듯한 주황빛 테두리가 있습니다. 등과 날개는 회갈색으로 마른 나뭇가지나 낙엽 속에서 완벽히 위장할 수 있습니다. 눈 위에는 가늘고 하얀 줄무늬가 있어 마치 자연이 그린 섬세한 붓자국 같습니다.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전역에 분포하지만 사막 지역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북아메리카로 가봅시다. 북방홍관조 혹은 붉은 새로 불리는 이 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생 조류 중 하나입니다. 사람과 친숙한 성격을 지녔고 인간의 목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매우 조용하고 공격적이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의 깃털이 붉을수록 암컷을 끌어들이는데 더 성공적입니다. 이 새는 인디아나, 오하이오 등 미국의 6~7개 주를 상징하는 새이기도 합니다. 철새가 아니기 때문에 1년 내내 같은 지역에 머물며 주로 낮 동안, 특히 아침과 저녁 무렵에 활발히 활동합니다. 황줄마나키는 중앙아메리카의 가장 화려한 열대 조류 중 하나입니다. 목과 가슴에 황금빛 깃털이 검은 등과 날개, 머리와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붉은 다리가 숲의 초록빛 잎사귀 사이에서 더욱 눈부시게 돋보입니다. 파나마와 코스타리카의 습한 열대우림 지역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그리고 뻐꾸기, 새들의 세계에서 기만의 달인으로 불리는 새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유명한 행동은 잔인한 탕란입니다. 스스로 새끼를 키우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것이죠. 뻐꾸기 새끼는 부화하자마자 주인 새의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고 대신 양부모의 보살핌을 독차지합니다. 암컷 뻐꾸기는 아무 둥지에나 알을 낳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관찰한 뒤 적절한 둥지를 골라 주인 새가 자리를 비운 순간 빠르게 알을 낳습니다. 외가리는 백로와 비슷한 새로 크기와 색깔이 다른 64종이 존재합니다.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며 습지나 늪, 강과 연못, 호수 주변을 좋아합니다. 외가리의 식단은 매우 다양하지만 주로 물고기를 먹습니다. 그 외에도 개구리, 파충류, 곤충, 설치류 등도 잡아먹습니다. 펠리컨은 대형 수조류입니다. 긴 곧은 부리에 신축성 있는 큰 주머니가 달려있어 사냥할 때 사용합니다. 지구상에는 현재 8종의 펠리컨이 남아있으며 모두 물고기를 주로 먹는 육식성 새입니다. 부리 아래의 주머니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거나 물을 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짝짓기 구의 행동에서도 사용되며 천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플라밍고는 세계에서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물사애 중 하나입니다. 연한 분홍색 깃털, 가느다란 긴 다리, 그리고 우아하게 구부러진 목을 가지고 있죠. 그 분홍빛은 주로 먹는 먹이인 조류 사우레이와 염수 사우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색소에서 비롯됩니다. 이 아름다운 새는 자연 상태에서 20년에서 30년까지 살 수 있으며 때때로 수천 마리가 함께 무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제 진짜 거인을 만나봅시다. 화관 죽음조, 즉 캐서월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날지 못하는 새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인상적인 새 중 하나입니다. 키는 3피트에서 7피트, 몸무게는 최대 150파운드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날지 못하는 새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다리와 날카로운 발톱 덕분에 시속 30마일에 이르는 속도로 달리며 방어나 공격 시 이를 사용합니다. 겉모습은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발받거나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위험하지 않습니다. 거센 파도가 바위 절벽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바다에 영원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원초적인 대지의 숨결을 실어 나릅니다. 그들의 존재는 어떤 땅이든 푸르고 신비롭게 만들며 마치 아직
탐험되지 않은 세계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선명한 색채로 빛나는 탄저새의 깃털, 믿기 힘든 마나켄의 춤, 그리고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울려 퍼지는 유로불새의 도전적인 노래. 이것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지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신호입니다. 그들의 세계는 곧 우리의 세계와 같은 결로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의 노래를 계속 들을 자격이 있을까요? 새벽이 밝아오자 첫 햇살이 마치 야생의 대지를 향한 도전장처럼 내리쬐다 힘이 깨어나며 그 흔적을 땅과 하늘 위에 새긴다. 이곳에서는 단 한순간도 운명이 뒤바뀌지 않는 시간이 없다. 망설일 틈은 없고 오직 끝없는 시련과 생존을 향한 싸움만이 존재한다. 모든 생명은 각자의 서사시를 써내려가며 이 가혹한 춤 속에서 오직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왕들이 다스리지만 왕국은 여왕들의 어깨 위에 세워진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잔혹한 휩쓸림으로도 그 왕국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새벽은 황금빛과 구리빛으로 초원을 물들인다. 공기 속에는 아직 밤의 냉기가 남아있지만 곧 태양이 지평선을 지배할 것이다. 높이 자란 프리피 바람에 스치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울음소리 사이로 땅을 흔드는 듯한 우렁찬 포효가 울려 퍼진다. 그것은 왕의 부름이다. 한 마리의 다 자란 수사자가 열린 평원 위의 모습을 드러낸다. 짙고 두꺼운 갈기가 햇살에 반짝인다. 수백 파운드의 근육, 불타는 듯한 갈기, 그리고 냉정하면서도 위험이 서린 눈빛. 왕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라 생각하는가? 초원의 지배자의 눈을 들여다보라. 그 자랑스러운 갈기와 천둥 같은 포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 왕조차도 왕관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하며 때로는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 어깨 높이 약 4피트, 몸무게는 거의 420파운드에 달하는 이 거대한 수사자는 위압적인 존재다. 그의 영토는 광활하게 펼쳐져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마일에 이른다. 이곳의 모든 나무, 무릉덩이, 바위에는 그의 냄새가 배어있고 소변과 깊은 발톱 자국으로 표시되어 있다. 사자 무리에서 그들을 묶어주는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신성한 유대다. 그것은 가족이다. 서로를 어루만지는 따스한 손길, 바람에 섞인 부름의 소리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약속이다. 새끼 사자들은 어미의 품에서 안식을 찾고 암사자들은 고된 사냥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한다. 위험 있는 왕조차도 무리에 보이지 않는 보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힘이란 결코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위험이 도사린 초원 한가운데에서 연대는 어떤 송곳니보다도 강력한 방패가 된다. 그것은 냉혹한 생존의 법칙을 넘어선 가족애이며 진정한 힘은 헌신 속의 존재함을 증명한다. 그리고 그건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멀리 떠나도 결국 우리는 사랑스러운 눈빛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온다. 인간과 사자 모두에게 가족은 어떤 적도 정복할 수 없는 가장 오래 지속되는 왕국이다. 점박이 하이에나 무리가 다가오고 있다. 동그란 귀와 영리하게 반짝이는 눈을 가진 그들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초원을 가로지른다. 종종 도둑이라는 오명을 쓰지만 이들은 단순한 기회주의자가 아니다. 무려 80마리가 넘는 대규모 무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이에나는 암컷이 지배하는 모계 사회를 이룬다. 그들의 턱은 자연이 만든 걸작으로 무려 1100psi가 넘는 강한 힘을 낸다. 이는 사자조차 부술 수 없는 두꺼운 뼈를 부셔버릴 정도다. 덕분에 하이에나는 시체의 마지막 조각까지 활용하며 생태계의 영양분을 되돌려주는 재활용자 역할을 한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하이에나는 단지 남의 먹이를 훔치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사냥꾼이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지구력으로 먹잇감이 완전히 탈진해 쓰러질 때까지 끝없이 추격한다. 이제 하이에나 무리가 가까워지자 암사자들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마지못해 사냥감을 내준다. 단 몇 초 동안 초원의 모든 소리가 멎는다.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짓누른다. 하지만 하이에나의 수가 늘어나면서 균형은 그들 쪽으로 기울어진다. 암사자들은 하나씩 뒤로 물러선다. 그리고 순간 하이에나 무리가 시체 위로 달려든다. 웃음소리와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운다. 강력한 턱이 뼈를 부수며
단단한 조각조차도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이것은 잔혹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을 일깨운다. 초원에서는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다. 모든 식사는 이빨과 발톱으로 쟁취해야 한다. 해가 하늘 높이 오르면 두 포식자는 서로의 길을 간다. 사자는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러 떠나고 하이에나는 다시 키 큰 풀숲 속으로 사라진다. 태양이 높이 떠오르며 공기 속 열기가 마치 환상처럼 반짝인다. 평원 한가운데 거대한 어두운 실루엣이 느긋하게 움직인다. 바로 아프리카 코끼리다. 지상에서 가장 큰 포유류로 묵직한 걸음마다 마른 땅 위에 깊은 자국을 남긴다. 그의 상아는 6.5피트가 넘는 길이를 자랑하며 위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물을 찾는 필수 도구이기도 하다. 약 4,00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진 코는 정밀함과 힘의 걸작이다. 섬세한 나무잎을 따거나 무거운 통나무를 들어 올릴 때 모두 사용된다. 아카시아 나무에 다가가면 코로 줄기를 감아 강하게 비틀어 나무를 쓰러뜨리기도 한다. 파괴처럼 보이는 이 행동은 식생 속 공간을 열어 햇빛이 땅에 닿을 수 있는 빈틈을 만들어준다. 코끼리는 사회적 동물로 나이가 가장 많은 암컷이 이끄는 가족 단위의 무리 속에서 살아간다. 그녀의 경험은 무리 전체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오래된 길과 숨겨진 물웅덩이, 방목 지역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끼리 같은 거인도 초원에서 도전을 피할 수 없다. 건기 동안 끊임없이 물을 찾아 하루에 수십 마일씩 이동해야 할 때도 있다. 강이나 늪을 발견하면 그 장면은 거의 기적과 같다. 코끼리들은 모여 충분히 물을 마시고 많은 개체들이 몸을 씻는다. 그 근처 또 다른 초원의 거인이 신중하게 접근한다. 겁을 쏟아 두꺼운 피부는 마치 갑옷처럼 보이며 뚫을 수 없을 것 같다. 코끼리와 달리 코뿔소는 더 홀로 생활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풀을 뜯거나 그늘에서 쉬며 보낸다. 크기와 힘이 있음에도 시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지만 후각이 매우 발달해 멀리 떨어진 다른 동물들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 위협을 받으면 시속 30마일에 달하는 속도로 돌진하며 뿔을 치명적인 창처럼 사용한다. 태양이 지평선 낮게 걸리며 초원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운다. 드문 아카시아 나무 사이로 키 크고 우아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바로 기린이다. 생태계의 조용한 감시자들인 이들은 키가 최대 18피트에 달하며 지상에서 가장 큰 육상동물이다. 18인치 길이의 인상적인 혀는 단단한 피부로 덮여 있으며 아카시아 가시 사이를 능숙하게 헤치며 새싹과 초록잎을 따먹는다. 모든 움직임은 우아하며 거의 안무된 듯하다. 작은 무리로 먹이를 먹으며 주변 환경에 끊임없이 경계한다. 머리 양쪽에 위치한 눈은 전방위 시야를 제공하여 아주 작은 위험의 신호까지 감지한다. 크고 온순한 외모와 달리 기린은 결코 무력하지 않다. 위협을 받으면 사냥꾼의 뼈를 부술 정도의 강력한 발차기를 날릴 수 있다. 그러나 기린은 충돌을 피하는 편이며 뛰어난 키를 활용해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늦기 전에 피한다. 하지만 나무잎을 즐기는 동안 땅 위에서는 풀이 살짝 흔들린다. 거의 보이지 않는 치타가 숨어있다. 눈은 몇 피트 떨어진 임팔라 무리를 주시한다. 치타는 순수한 속도의 정이다. 날씬한 몸과 길고 근육질의 다리는 달리도록 태어났다. 단 몇 초 만에 시속 70마일에 도달할 수 있으며 유연한 척추, 넓은 콧구멍, 빠르게 혈액을 펌프할 수 있는 심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바람을 거슬러 이동해 발각되지 않는다. 모든 근육이 긴장하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린다. 거리가 200피트 이내가 되자 치타가 질주한다. 3초 만에 시속 60마일에 도달한다. 짧지만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이 이어진다. 30초도 채 되지 않아 모든 것이 결정된다. 정확한 점프로 먹이를 쓰러뜨리며 목을 단단히 물어 질식시킨다. 하지만 이 노력에는 대가가 따른다.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 먹이를 먹기 전에도 휴식이 필요하다. 이 취약한 순간은 다른 포식자, 예를 들어 사자나 하이엔에게 먹잇감을 빼앗길 위험을 초래한다. 해질녘, 초원은 황금빛과 긴 그림자가 어우러진 모자이크가 된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경고처럼 울려 퍼진다. 아프리카 버팔로 무리가 다가오며 먼지가 공기와 섞여 올라간다. 2,000파운드에 달하는 근육질 몸체와 어두운 털로 덮인 버팔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초식동물 중 하나다. 뿔은 뿌리에서 합쳐져 보스라 불리는 방패 모양을 이루며 방어와 무리내 지배력을 과시하는 치명적인 무기다. 이 동물의 힘은 무리의 집단 지능으로 보완된다. 무리는 수백 마리가 모일 수 있으며 위협을 받을 때 본능적으로 조직화된다. 가장 강한 수컷이 외곽을 지키고 암컷과 새끼들은 중앙에 남는다. 이러한 방어 행동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초원의 왕사자도 공격을 망설이게 만든다. 하지만 포식자가 너무 가까이 오면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시속 34마일로 돌진할 수 있는 뿔로 버팔로는 사자를 공중으로 날릴 수도 있다. 넓은 평원을 지배하는 버팔로와 달리 강께는 또 다른 거인이 있다. 하마다 둥글고 느릿한 육지 움직임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동물 중 하나가 숨어 있다. 민감한 피부는 지속적인 습기를 필요로 하며 눈, 귀, 코가 머리 위에 있어 물속에 잠긴 채 숨쉬고 주변을 살필 수 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물속 은신처에서 나와 초원을 향해 이동하며 밤새 몇 마일을 걷는다. 비록 초식동물이지만 최대 150도까지 벌어지는 거대한 턱은 길을 막는 누구에게나 실질적인 위협이다. 수컷 간의 영역 다툼은 실제적 공격성을 드러낸다. 서로를 마주한 두 경쟁자는 입을 크게 벌리며 위협을 과시하고 분노를 담아 돌진한다. 쉬는 동안에도 하마는 환경에 영향을 준다. 물속을 드나들며 자연 수로를 만들어 건기에도 강이 흐름을 유지한다. 밤이 오면 초원은 변한다. 습성과 행동은 다르지만 두 거인 모두 이 야생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똑같이 중요한 존재다. 아침바람이 황금빛 초원을 스치며 깊고 리드미컬한 소리를 만들어 초원 전체에 멀리 울리는 천둥처럼 퍼진다. 그것은 수천 말발굽의 소리로 지구상에서 가장 웅장한 자연 장면 중 하나를 알리는 신호다. 바로 얼룩말과 누무리의 이동이다. 수평선 너머로 줄무늬의 바다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독특한 줄무늬 패턴을 가진 얼룩말들이다. 이 줄무늬는 시각적 지문과 같아 두 개체가 완전히 같지 않다. 각 줄무늬에는 목적이 있다. 포식자가 목표를 정확히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어 무리가 이동할 때 방해 요소가 된다. 얼룩말은 한 수컷이 지배하는 가족 단위로 생활하며 그룹을 보호하고 모든 위험 신호를 경계한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다. 줄무늬 사이로 회색의 단단한 누무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약 1.5백만 마리로 이루어진 누들은 신선한 초원과 물을 찾아 끝없이 초원을 가로지른다. 이동 거리는 500마일이 넘으며 위험이 가득하지만 생존을 위한 여정이다. 누들의 힘은 속도나 공격성에 있지 않고 무리의 숫자에 있다. 함께할 때 그들은 막을 수 없는 힘이 된다. 얼룩말과 누의 조합은 단순한 우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선택적인 식성을 가진 얼룩말은 높은 풀을 먹어 누들에게 부드러운 먹이를 남긴다. 그 대가로 누들은 얼룩말에게 추가적인 경계력을 제공한다. 한편 포식자들은 멀리서 관찰한다. 사자와 하이에나는 이 이동이 한 번뿐인 식사의 기회임을 알고 있다. 이 이동 주기는 초원만큼 오래되었으며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그것은 종들 간의 상호 의존을 상기시키는 경고다. 해질녘이 초원을 물들이며 하늘은 짙은 주황과 보라빛으로 물든다. 빛이 점점 사라지면서 하루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고 어둠 속에서 보호받기를 선호하는 생명체들이 무대 위로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은신의 달인이 조용히 밤속을 미끄러지듯 움직인다. 바로 표범이다. 근육질의 날렵한 몸을 가진 표범은 빛과 그림자의 장난을 닮은 반점으로 덮여 있어 찾는 방법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몸무게 약 130파운드인 표범은 힘과 우아함을 동시에 지닌 몇 안 되는 사냥꾼이다. 사자와 달리 표범은 홀로 사냥한다. 예민한 감각, 강력한 야간 시력과 정밀한 청각은 그를 초원의 유령으로 만든다. 표범이 어둠 속을 조용히 이동하는 동안 초원의 다른 한쪽에서는 낮의 햇빛 아래 작은 포유류 무리가
두 뒷다리로 서서 경계하며 수평선을 스캔한다. 바로 미어캣이다. 몸무게 2파운드 조금 넘는 작은 생물이지만 집단 전략은 사회적 지능의 훌륭한 사례다. 미어캣은 가족이나 부족으로 불리는 무리 속에서 살며 최대 40마리까지 구성될 수 있다. 각 개체는 필수적인 역할을 맡는다. 경계병은 곧게 서서 모든 방향을 주시하며 독수리나 자칼 같은 위협을 감지한다. 가장 작은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고 무리는 즉시 사라져 땅속 굴로 숨어든다. 굴은 여러 입구와 넓은 터널로 이루어진 실제 요새로 포식자와 극한 기온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한다. 먹이는 곤충, 작은 척추동물, 심지어 전갈까지 포함하며 독을 피하도록 능숙하게 다룬다.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미어캣은 놀라운 용기를 보여준다. 이 두세 개, 홀로 사냥하는 포식자와 협력하는 공동체는 서로 다른 길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바로 초원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태양이 다시 초원 위로 떠오르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냥꾼 중 하나가 깨어난다. 바로 아프리카 들개다. 얼룩덜룩한 털과 둥근 귀, 독특한 외모만큼이나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 몸무게 약 66파운드로 사자의 위험이나 치타의 속도는 없지만 부족한 신체를 전략과 협력으로 보완한다. 이 포식자들은 끈끈한 무리 속에서 살며 각 개체는 고유한 역할을 맡고 리더십은 논쟁 없이 존중된다. 사냥 전, 무리는 특이한 장면을 연출하며 서로 몸을 부딪히고 소리를 내며 꼬리를 흔드는 거의 축제와 같은 행동을 보인다. 사냥이 시작되면 그들의 전략은 효율적인 공연과 같다. 지치지 않고 먹잇감을 추격하며 번갈아 선두를 맡아 먹잇감을 끊임없이 도망치게 한다. 성공률은 놀라울 정도로 높다. 약 80%의 경우 무리는 사냥감을 확보한다. 또한 많은 포식자와 달리 들개는 이타적인 행동을 보인다. 새끼와 가장 약한 개체가 먼저 먹는다. 조용하지만 교활한 검은등 들개가 먼 곳에서 가볍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나타난다. 몸무게 18-22파운드로 기회를 포착하는 천부적 능력을 지닌 이들은 환경 변화에 능숙하게 적응한다. 검은등 들개는 다재다능한 생존자다. 작은 포유류, 알, 과일, 심지어 다른 포식자가 남긴 썩은 사체까지 먹는다. 다양한 식단 덕분에 다른 곳에서는 실패하는 환경에서도 번성할 수 있다. 종종 한 쌍이나 작은 가족 단위로 관찰되며 교활함을 이용해 충돌을 피한다. 들개와 검은등 들개는 사자와 코끼리가 지배하는 풍경 속에서는 부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생태학적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사냥과 사체 섭취를 통해 작은 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고 초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질병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한다. 플로리다 남부의 광활한 하늘 아래 매일 생존을 위한 조용한 전투가 벌어진다. 플로리다 표범의 푸른 눈이 흰고리 사슴을 주시한다. 이 큰 고양이는 맹그로브 나무 사이를 유령처럼 은밀하게 미끄러지며 먹이를 습격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린다. 걸음걸음이 오늘날 자연에서 100마리 정도만 남은 종의 도시화 침입에 맞서는 발걸음이기도 하다. 염수 지역에서는 미국 악어가 조용히 움직이지만 흐름은 예전 같지 않다. 해수면 상승으로 그들이 한때 번식하던 지역이 파괴되었다. 놀라운 생물 다양성을 품은 에버글레이즈는 동시에 소중한 생명체들이 자연의 가장 잔혹한 변화에 직면하는 전장이기도 하다. 고대 자연의 이야기로 짜여진 이곳에서 미국 악어부터 서인도 해피그까지 모든 생명체가 느리지만 생기 있는 춤을 추며 살아간다.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생태계 중 하나다. 1947년에 설립된 이 공원은 2,300제곱마일 이상의 땅을 보호하며 미국에서 가장 큰 열대 야생지다. 모든 도전을 극복한 후 197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 물길은 지구의 동맥처럼 1987년 람사르 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인정받았다. 에버글레이즈의 여정은 고대 지질학 이야기로 시작된다.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된 마이애미 석회암층 위의 광대한 땅이다. 대부분의 국립공원이 지형 보호를 위해 설립된 것과 달리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은 단 하나의 사명을 위해 만들어졌다.
바로 취약한 생태계 보존이다. 북미 열대 습지 조류의 가장 중요한 번식지이며 서반구에서 가장 큰 맹그로브 생태계를 포함한다. 공원에는 플로리다 표범, 미국 악어, 서인도 해피그를 포함해 36종의 멸종 위기 또는 보호 대상 종이 서식한다. 또한 350종 이상의 조류, 300종의 물고기, 40종의 포유류, 50종의 파충류가 살아가는 천국이다. 에버글레이즈에서 인정된 9개의 생태계 중 2가지인 담수 습지와 말초원은 조용히 자신만의 생명 리듬을 만들어낸다. 모든 것은 느리지만 끊임없는 물의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물은 이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필수 요소다. 담수 습지에서는 오키초비 호수에서 남쪽으로 하루에 겨우 25마일의 속도로 물이 흐른다. 멀리서 보면 고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생 생태계를 유지하는 필수 동맥이다. 반면 말초원은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이 초원은 계절에 따라 침수된다. 물이 말층을 통과하면서 연중 몇 달만 지속되는 얇은 수층을 만든다. 물이 빠지면 조류와 플랑크톤이 부착된 석회암이 떠올라 회색 진흙층으로 변하며 다가오는 건기의 침묵을 상징한다. 이 두 생태계는 단순한 서식지가 아니라 자연적인 저장고 역할도 한다. 우기에는 물을 저장하고 건기에는 천천히 방출함으로써 에버글레이즈는 단맛이 나는 물의 흐름을 유지하고 인근 바다에서의 염분 침입을 막는다. 습지의 풍부한 물고기, 양서류, 새끼 새들은 많은 거북이와 담수 파충류를 끌어들인다. 그 중에서도 미국 악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생태계에 살아있는 상징으로서 미국 악어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균형을 유지한다. 20세기의 멸종 위기 직전까지 몰렸지만 1987년 멸종 위험종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적극적인 보존 노력 덕분에 미국 악어 개체수는 크게 증가하여 플로리다 내 다른 지역보다 에버글레이즈에서 가장 많다. 한때 멸종 위기종으로 간주되던 이 종은 현재 플로리다에서만 1.25백만 마리 이상이 서식한다. 성장하면서 악어는 먹이 목록을 확장한다. 큰 물고기, 거북, 새, 심지어 작은 포유류도 사냥한다. 흰고리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큰 먹이를 사냥할 때는 악어 특유의 기술인 죽음의 회오리를 사용한다. 몸을 계속 회전시켜 먹이를 찢고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려 탈출 기회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악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건기가 되면 드러난다. 습지의 수위가 낮아지면 악어는 강력한 주둥이와 꼬리를 사용해 악어 구덩이라 불리는 깊은 구덩이를 판다. 이 구덩이는 단순히 악어 자신의 은신처가 아니다. 에버글레이즈 대부분이 마를 때 이 구덩이는 마지막 오아시스이자 소중한 담수 저장소가 된다. 물고기, 거북, 새, 심지어 포유류까지 이곳으로 모여 혹독한 건기를 견딘다. 이렇게 미국 악어는 본의 아니게 생태계 엔지니어가 된다. 단순히 생존을 위해 사냥할 뿐만 아니라 서식지를 형성하며 수십 종의 다른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조용한 물속에서 큰 청색, 외가리는 에버글레이즈 생태계의 살아있는 상징처럼 날개를 활짝 펼친다. 높이 4피트, 날개 길이 약 7피트로 북미에서 가장 큰 외가리다. 먹잇감이 지나가면 물고기든 양서류든 작은 포유류든 큰 청색 외가리는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긴 목과 날카로운 부리를 물속으로 내리친다. 발견 즉시 1초 만에 사냥이 가능하며 놀라운 반사신경과 절대적인 집중력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에버글레이즈의 메마른 땅 사이로 소나무숲 생태계가 생생한 그림처럼 나타난다. 공원 면적의 겨우 2%를 차지하지만 이 생태계는 독특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다. 드러난 석회암과 매우 얇은 토양층 때문에 소나무숲은 생명에 실제로 큰 도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플로리다 소나무는 바위 틈에서 강하게 자라난다. 그곳에는 작은 물주머니와 흙이 쌓여 있다. 에버글레이즈 소나무숲의 울창한 나무와 건조한 바위 지형 사이에서 플로리다 표범이 민첩한 몸과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채 이동한다. 이 고양이과 동물은 플로리다 최고의 포식자 중 하나이며 사자 표범의 독특한 아종이다. 키 큰 소나무와 그 사이에 열린 공간은 먹이가 풍부하고 접근하기 쉬운 이상적인 사냥터를 제공한다. 플로리다 표범은 현재 멸종 위기종 목록에 있으며
남플로리다에 주로 서식하는 개체수는 120에서 230마리로 추정된다. 주요 먹이는 흰고리 사슴으로 전체 식단의 70에서 90%를 차지한다. 흰고리 사슴의 존재는 전체 생태계 균형의 리듬을 결정한다. 미국 전역에 3천만 마리가 넘는 개체가 분포하며 에버글레이즈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한 마리의 흰고리 사슴은 하루에 5에서 7파운드의 먹이를 소비한다. 번식기에는 수컷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짝짓기 권리를 확보한다. 암컷은 보통 가장 강하고 큰 뿔을 가진 수컷을 선택한다. 뿔은 건강과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는 더욱 강력하고 유전적으로 건강한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다. 소나무 숲 사이로 나무를 두드리는 일정한 소리가 숲의 심장 박동처럼 울린다. 이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딱따구리의 사냥터이기도 하다. 붉은 벼 딱따구리는 독특한 깃털을 지니고 나무 껍질을 쪼아 숨은 곤충을 찾아 구멍을 만든다. 지역에서 가장 큰 딱따구리인 파일레이터. 딱따구리는 나무 줄기에 깊은 구멍을 만들어 누구도 혼동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 반면 붉은 배 딱따구리는 가느다란 가지 사이를 민첩하게 이동하며 먹이를 찾는다. 에버글레이즈의 맑은 하늘 아래 북방 뻐꾸기는 우아하고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눈에 띈다. 이 새는 다른 새의 울음소리와 주변 환경의 소리, 자동차 경적이나 휴대전화 벨소리까지 놀라운 모방 능력을 지닌다. 일부 개체는 최소 35종의 새를 포함해 200가지 이상의 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 같은 생태계에서 반짝이는 보라색과 청색의 빛을 띠는 반짝이는 깃털을 가진 찌르레기는 자연 속 보석처럼 빛난다. 잡식성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먹이를 활용한다. 번식기에는 특히 경쟁적인 행동을 보이며 때때로 둥지를 차지하거나 작은 새의 알을 먹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큰 부리를 가진 청두까마귀는 작은 포식자지만 매우 능숙하다. 이 새는 곤충과 작은 새뿐만 아니라 쥐와 같은 작은 포유류도 사냥한다. 특징적으로 청두까마귀는 가시나 뾰족한 가지를 사용해 먹이를 꿰어 독특한 모습을 만들어낸다.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의 광활한 지역, 끝없이 이어지는 늪지를 따라 열대 화렵수림이 독특한 생태섬처럼 모습을 드러낸다. 해수면보다 단 1~3피트 높이인 이 건조한 땅은 계절적으로 물이 넘칠 때는 바닷속의 견고한 섬과 같다. 이러한 높이 덕분에 장기간 홍수에서 벗어나 다양한 독특한 동식물에게 이상적인 피난처를 제공한다. 화렵수림 그늘 속에서 플로리다 흑곰은 피난처와 풍부한 먹이를 찾는다. 이 곰은 미국 흑곰의 독특한 아종으로 2023년 기준 플로리다에 약 4,000마리가 존재하며 그중 일부만 에버글레이즈에 서식한다. 숲의 식생은 연중 풍부한 식량을 제공하며 잡식성인 플로리다 흑곰은 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동하면서 20종 이상의 식물종의 씨앗을 배설물과 함께 퍼뜨려 숲의 재생을 촉진한다. 화렵수림에서는 회색 여우가 놀라운 민첩성과 적응력을 발휘하며 에버글레이즈를 가로지른다. 이 여우는 북미와 남미를 아우르는 자연 분포 범위를 가진 유일한 개과 동물이다. 특히 나무를 오르는 능력이 뛰어나 플로리다 표범과 같은 큰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거나 높은 곳에 먹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생존에 큰 이점을 제공한다. 늦겨울부터 한여름까지 북부 휘파람새는 화렵수림 속 낮은 덤불에 안전하게 둥지를 튼다. 숲의 빽빽한 나무짚은 둥지와 알, 새끼를 포식자와 악천후로부터 보호하는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한다. 수컷은 특징적인 볕과 부리 주변의 검은 마스크로 붉게 빛나는 깃털을 자랑한다. 휘파람새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강력한 울음소리로 알려져 있으며 씨앗, 과일, 곤충을 먹어 해로운 곤충 개체수를 조절한다.
화렵수림의 울창한 숲은 남부 흰머리 독수리에게도 이상적인 둥지와 서식처를 제공한다. 이들의 둥지는 수백 파운드에 달하며 여러 해에 걸쳐 재사용되어 자연의 끈기를 상징한다. 주식은 주로 물고기로 전체 식단의 60-90%를 차지한다. 밤이 되면 화렵수림의 어둠 속에서 올빼미의 독특한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사람들에게 누가 너를 위해 요리하나, 누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요리하나처럼 기억된다. 올빼미는 야행성 포식자로 큰 눈으로 울창한 나무십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조용한 비행과 특별한 시력 덕분에 눈에 띄지 않게 사냥할 수 있다. 플로리다 남부의 에버글레이즈, 주목할 만한 주목지대인 주목나무 캐노피 생태계에서는 자연이 만들어낸 걸작처럼 끝없이 펼쳐진 주목나무 숲이 장관을 이룬다. 이곳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습지 중 하나로 잔잔하고 안정적인 수류 덕분에 주목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높이 솟은 주목나무들은 여러 새들이 둥지를 트는 장소이기도 하여 활기찬 생태계를 구성한다. 주목나무 캐노피 생태계의 늪과 느리게 흐르는 물 사이에서 수달은 이상적인 서식지를 찾는다. 잔잔한 수역과 밀집한 식생은 수달이 쉽게 숨고 사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수달은 단독으로 살지 않으며 2-5마리의 작은 무리를 이루어 사냥과 영역 공유를 협력적으로 수행한다. 그들의 수염은 매우 민감하여 시야가 제한될 때도 물속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 이 생태계의 고요함 속에서 뱀목새는 나뭇가지나 바위 위에 앉아 날개를 펴고 햇볕을 쬐며 천을 조절한다. 깊이 잠수해 물고기를 잡은 후 젖은 깃털은 무게를 더하고 비행 능력을 제한하지만 햇볕에 말리며 다시 날 수 있게 된다. 뱀목새는 길고 날카로운 부리를 이용해 정확하게 물고기를 찍어 잡는 전문적인 수중 포식자다. 태양이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광활한 땅 위로 떠오른다. 러시아, 그 끝없는 영토를 가진 나라가 그 무대다. 태양은 동쪽 해안을 서쪽 경계보다 약 11시간 먼저 비춘다. 이곳은 거인들의 왕국, 11개의 시간대를 차지할 만큼 광대한 땅이다. 러시아는 막대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며 중요하고 위협받는 서식지를 포함하고 있다. 끝없이 솟은 산맥, 광활한 사막, 지구 면적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숲, 자연이 펼치는 위대한 장관이다. 가장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역은 북부 극지방이다. 북쪽 해안은 거의 연중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기후 변화로 1980년대 이후 북극 얼음층이 3분의 2로 감소했다. 이 거친 해양 환경은 지상 최대 포식자의 왕국이기도 하다. 이곳 흘러가는 빙산 사이에서 북극곰 암컷이 생존을 위해 싸운다.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은 물범 사냥. 깨진 얼음 위를 이동하는 것은 단단한 겨울 얼음 위를 걷는 것보다 훨씬 힘들며 먹잇감에게는 탈출로가 된다. 이 얼음 미로 속에서 물범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 희망의 속삭임처럼 다가온다. 여름말, 북극여우는 사계절 사냥을 지속할 수 있는 지능적인 전략을 발전시켰다. 계절에 따라 색이 바뀌는 하얀 털은 생존의 예술. 봄에 태어난 여우는 이제 홀로 생활하며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한다. 혹독한 야생에서는 적응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북극 해안에서는 또 다른 생태계가 여름철 잔치를 연다. 카무차카이 쿠릴 호수, 20가구계의 활화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야생 지역,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곰 밀도를 자랑한다. 여름이면 수백 마리 곰이 물가로 모여 번식하고 새끼를 키운다. 수많은 연어가 산란을 위해 강을 오르며 자연이 주는 가장 큰 잔치 중 하나가 시작된다. 암컷 곰은 새끼마다 연어를 하나씩 잡지만 강이 고대 약속은 이제 희미하다. 오직 힘겹게 쟁취한 승리만이 잠깐의 만족을 준다. 근처에는 거대한 수컷이 접근한다. 암컷 곰의 유일한 무기는 어머니의 용기다.
러시아의 겨울은 북쪽 해안에서 시작된다. 여기 북극에 가까운 섬에서 몇 달 동안 새끼를 돌본 대서양 바다코끼리 떼가 모여 있다. 바다코끼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이 뚱뚱한 군집 속에서 몸을 따뜻하게 지내며 나머지 시간은 물속에서 조개를 찾아보내는다. 가장 큰 수컷은 긴 엄니를 자랑하며 떼를 지배한다. 그의 울음소리는 반 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다. 겨울은 단 몇 주 만에 러시아 전역을 휩쓴다. 날씨는 놀라운 속도로 변하며 특히 먼 북극 지방에서 더욱 극심하다. 야말반도, 이 척박한 땅은 연중 8개월 동안 얼어붙는다. 지구상 가장 강인한 동물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새끼 술록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성체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는다. 처음에는 어미 젖을 먹지만 몇 주 지나면 풀을 뜯으며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살을 찌운다. 술록 가족은 여름 내내 혼자 풀을 뜯으며 보냈다. 이제 2마리 성체가 새끼를 데리고 더 큰 무리로 이동한다. 그들은 60마리 이상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형성하며 겨울을 준비한다. 술록은 늑대와 북극곰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날씨다. (11월이) 되면 해가 지고 2개월 동안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 야말반도의 기온은 화씨 4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나 나무가 없어. 칼바람이 불면 체감온도는 58도로 느껴진다. 술록은 겨울을 두터운 외투처럼 입는다. 수천 년 동안 쌓인 얼음과 바람으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요새다. 큰 둥근 발굽은 눈 위를 걸으며 먹이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반복되는 결빙과 해빙은 얼음 장벽을 만들어 풀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다. 방목권을 둘러싼 갈등은 끝이 없다. 겨울이 덮치면 땅은 거의 모든 곳에서 얼어붙는다. 큰 포식자이든 몸집 작은 은둔자이든 모든 생명은 생과 사의 아슬아슬한 경계 위를 걷는다. 한때 자연의 요새였던 러시아 광야는 이제 인간의 발길 아래 서서히 균열을 드러낸다. 이것이 러시아 야생의 박동이다. 그 박동이 조용해진다면 뒤따르는 침묵은 단순히 사라진 것의 메아리가 아니라 좁아진 세계의 소리일 것이다. 최후의 침묵이 우리의 문 앞에 찾아올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광활한 왕국에서 시작된다. 옛 여왕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제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냥꾼이 왕좌에 올랐다. 그녀의 이름은 서하. 그녀는 왕국에서 가장 잔혹한 군대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이 왕국은 새로운 여왕을 결코 쉬게 두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늪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서하는 강력한 무리를 만들어야 했다. 서하의 딸들은 왕위를 잇는 직계 후손이었기에 그녀는 그들을 진정한 전사로 키워야 했다. 그녀는 어머니이자 지휘관이었다. 그중 한 딸은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었다. 아들들조차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진 아이였다. 그녀가 다음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도력은 단순히 살육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서하는 무리를 하나로 유지하고 잔혹한 왕 도연의 환심을 사야 했다. 그를 거스를 자는 아무도 없다. 그의 아들들조차도 심지어 서하마저 머리를 숙여야 했다. 전쟁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었다. 위대한 늪지는 왕국의 영광이자 잃을 것도 많고 얻을 것도 많은 땅이었다. 서하의 아이들은 빠르게 성장해야 했다. 머지않아 그들은 자신들의 늪지를 위해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쪽에서는 또 다른 초라한 여왕이 있었다. 그녀 역시 작지만 야심 가득한 무리를 이끌고 있었다. 그들은 늪지를 차지하기 위해 살육을 서슴지 않고 공포를 퍼뜨리며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약탈했다. 붉은 흙빛 물이 고여있는 오아시스 속 에네디 지역의 마지막 악어들이 느릿하게 숨을 고르며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크지도 사납지도 않지만 한때 푸를 얻던 사하라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이제 남은 것은 점점 태양과 기후 변화에 의해 줄어드는 작은 늪지뿐이다. 공기 온도는 화씨 113도를 넘기도 하며 연평균 강수량은 고작 2인치에 불과하다. 고립된 채 살아가는 이 악어들은 변화에 매우 취약하며 멸종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혼자가 아니다. 수십 종의 다른 생명체들도 건조하고 뜨거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삶의 리듬을 조정하고 있다. 밤이 내려오자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줄무늬 하이에나다. 회색빛 털과 검은 줄무늬를 가진 날씬한 몸매. 그 모습은 달빛 아래 완벽한 위장이자 적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였다. 등에 난 갈기가 곤두서면 몸집이 최대 40%나 커져 보이며 위협적인 인상을 만들어낸다. 점박이 하이에나와 달리 줄무늬 하이에나는 혼자 또는 한 쌍으로 생활하며 많아야 7마리 이하의 작은 무리로 움직인다. 줄무늬 하이에나는 기회주의적인 사냥꾼이다. 희미한 피냄새조차 추적해 불운한 사체를 찾아내고 강력한 턱으로 뼈와 발톱 그리고 가죽까지 으스러뜨린다. 그러나 썩은 고기가 부족할 때면 주저없이 직접 사냥에 나선다. 그 밤의 도둑의 발자취를 따라 머리에 이상한 뿔을 가진 한 마리 뱀이 나타난다. 뜨거운 모래 속으로 몸을 숨긴 채 조용히 사냥감을 기다린다. 그것은 바로 사하라의 뿔살무사, 사막의 침묵의 살인자다. 길이는 고작 12에서 24인치에 불과하지만 그 몸은 작고 민첩하며 치명적이다. 독특한 무늬의 피부 덕분에 모래와 바위 사이에서 거의 완벽히 사라진 듯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눈 위에 2개의 작은 뿔이다. 이 뿔은 강렬한 햇빛을 줄여주며 동시에 그를 주변 환경의 일부처럼 위장시켜준다. 혹시 생각해본 적 있는가? 왜 어떤 사막의 뱀들은 앞으로 곧장 기어가지 않고 옆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할까? 그것은 춤이 아니다. 물리학과 생존의 정수가 담긴 움직임이다. 옆으로 움직일 때 뱀의 몸은 어느 순간에도 단 2곳만이 뜨거운 모래와 닿는다. 이로써 화상을 입지 않고 섭씨 158도에 달하는 뜨거운 사막 표면 위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동시에 이 기술은 모래 위에서 효율적인 추진력을 만들어 미끄러짐 없이 빠르게 움직이게 해준다. 때로는 가장 곧은 길이 가장 효율적인 길이 아니다. 가장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방향을 달리하고 적응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생존의 여정은 이제 우리를 작지만 놀라운 생명체의 은신처로 이끈다. 그것은 바위바위쥐. 놀랍게도 코끼리와 가까운 친척 관계를 가진 동물이다. 모래빛 회색 털 아래에는 바위와 절벽을 정복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몸이 숨어 있다. 부드러운 발바닥은 고무처럼 끈적한 패드로 덮여 있어 거의 수직에 가까운 표면에도 단단히 달라붙을 수 있다. 매일 아침 바위바위쥐는 바위 틈에서 나와 햇빛을 쬐다. 천 조절 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태양의 열을 흡수해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뜨거운 모래 속에 뱀들이 몸을 숨기고 바위바위쥐가 절벽 위에서 햇빛을 쬐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는 언제나 한 쌍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것은 카라칼이다. 작고 날렵한 몸집을 가진 두려운 사냥꾼으로 짙은 황적색의 털은 사막의 지형과 완벽히 어우러진다. 그러나 이 종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귀 위에 길게 솟은 검은 털송이로 고양이과 중에서도 가장 정교한 생체 탐지 시스템 중 하나를 이룬다. 카라칼은 164피트 떨어진 곳에서 들쥐 한 마리의 움직임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 때가 오면 최대 10피트 높이로 뛰어올라 먹잇감의 목을 정확히 물어 순식간에 무력화시킨다. 먹이사슬 속에서 카라칼은 중간 먹잇감의 개체수를 조절해 설치류 개체군의 과도한 증가를 막는 균형자 역할을 한다. 포식자들이 바위근을 속으로 물러난 뒤에도 여전히 높은 곳에서 머무는 존재가 있다. 그들은 땅에 속하지 않으며 바위나 모래의 경계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하늘 높이 약 1600피트 상공에서 침묵 속에 모든 움직임을 주시한다. 생명이 언제나 위태로운 이 메마른 세상에서 흰등대머리 독수리는 생태순환의 마지막 고리이다. 그들의 눈은 2마일이 넘는 거리에서도 작은 사체를 포착할 수 있다. 한 생명이 쓰러지면 그 생물학적 신호는 하늘 위로 빠르게 퍼져나간다. 단 몇 분 만에 하늘은 수많은 날개로 가득 찬다. 흰등대머리 독수리가 나선형으로 하강하면
묵직한 날개짓이 사막의 땅을 가볍게 울린다. 그것은 재생의 의식을 알리는 소리이다. 이들의 소화기관은 극도로 강한 산성을 띠어 병든 조직까지도 감염 없이 완전히 분해할 수 있다. 그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위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주는 것이다. 마지막 흰등대머리 독수리의 날개가 사라진 뒤 하늘에는 더 작고 더 흰 검은 날개 끝을 가진 그림자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나타난다. 그것은 이집트 독수리다. 신화와 생물학 그리고 본능 세 세계가 하나로 깃든 이름이다. 이집트 독수리는 하늘에서 가장 강한 새는 아니지만 가장 지혜로운 새 중 하나다. 큰 독수리들이 잔치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다가가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살점만을 정교하게 뜯어낸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를 바위 벽에 새기고 질서와 진리의 상징으로 숭배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의 식사조차 완벽한 논리와 자연의 질서에 대한 존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엔네디의 중심부로 더 깊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남아있는 마지막 오아시스들이다. 이곳은 메마르고 가혹한 사막 속에서도 살아남은 고대 숲의 마지막 흔적이며 수많은 고유종들의 마지막 피난처이자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곳은 아르케이 협곡이다. 수백 피트 깊이의 협곡 바닥에는 높이 65피트에 달하는 나무들이 자라며 1년 내내 푸른 잎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열대우림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협곡은 수직 절벽이 만들어내는 지속적인 그늘과 고대 지하수맥 덕분에 독특한 미기후를 유지한다. 협곡 바닥의 평균 온도는 주변 사막보다 화씨 10도에서 18도 낮다. 비디아트족은 조상의 영혼이 여전히 그 물속에 살아있으며 그 후손들을 목마름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믿는다. 이곳은 또한 수많은 동물종들의 마지막 안식처이기도 하다. 수직으로 솟은 바위 회랑 사이에는 올리브 게코 원숭이 무리가 모여 산다. 수컷의 몸무게는 최대 70파운드에 이른다. 그들의 올리브빛 회색 털은 이 지역의 모래와 바위에 완벽히 녹아든다. 이들은 무리라 불리는 큰 사회 집단을 이루며 고정된 지도자는 없고 서열, 혈연, 경험에 따라 유연한 사회 구조를 유지한다. 그들은 나무 뿌리를 파먹고 떨어진 과일과 질긴 잎, 작은 곤충들까지 먹는다. 조건이 맞으면 사냥에도 나선다. 그들의 모든 발걸음과 움직임은 단순한 먹이 탐색이 아니라 이 생태계 전체의 생존 가능성을 열어가는 행위이다. 올리브 게코 원숭이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고요 속에서 또 다른 실루엣이 나타난다. 그것은 바르바리앙이다. 근육질의 몸은 최대 320파운드까지 나가며 모래색과 갈색이 섞인 털은 완벽한 위장이자 타오르는 열기와 포식자의 시선을 막아주는 갑옷이다. 그리고 달 모양의 커다란 뿔, 최대 30인치에 달하는 그 뿔은 싸움과 방어를 위한 무기다. 바르바리앙이 이동할 때마다 땅 표면이 부서지며 물이 더 깊이 스며들 수 있게 되고 배설물을 통해 씨앗이 퍼져 토착 식물의 보존과 침식 방지에 기여한다. 사하라의 메마른 사막 속에도 겔타라 불리는 담수 오아시스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작은 늪, 지하수층 혹은 반영구적인 샘일 수도 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곳이 바로 겔타 다르케이다. 생태학적으로 겔타는 단순한 물의 저장소가 아니다. 사하라에서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는 식물과 동물을 이어주는 생명의 연결망이다. 또한 이곳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날아오는 수십 종의 철새들에게 중요한 중간 기착지다. 현지인들에게 겔타의 한 방울 물은 지구의 영혼 그 자체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침묵 속에 살아온 놀라운 수생 공동체가 존재한다. 작은 틸라피아 물이나 희귀한 킬리피시 같은 물고기들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오래된 존재는 세네갈피어이다. 이 물고기는 원시적인 폐를 이용해
공기 중의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다. 그들은 겔타의 마지막 주민이자 먼 과거의 습윤한 시대를 증언하는 생명체다. 어두운 바위, 절벽 사이로 한 마리의 악어가 깊은 협곡의 고인물을 미끄러지듯 지나간다. 강도, 숲도, 초원도 없는 이곳에서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놀라운 끈기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엔네디 지역의 깊은 호수들에는 10마리도 채 되지 않는 서아프리카 악어들이 남아있다. 그들은 길이 13피트를 넘고 몸무게는 최대 1540파운드에 이르며 어두운 비늘은 갑옷처럼 단단하고 턱에는 약 70개의 원뿔 모양, 이빨이 빽빽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기다림의 방식이다. 차갑고 완벽한 정지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방울의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약하거나 병든 먹잇감을 사냥하며 물고기와 수생생물의 개체수를 균형 있게 유지한다. 현지인들에게 이 악어들은 위협이 아닌 신성한 존재이자 보호와 행운의 상징이다.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에네디의 계절 초원과 유목민의 삶이 펼쳐진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 위에서 야생의 생명들은 태양 아래에서 신기루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것은 북아프리카 타조로 키는 최대 9피트, 몸무게는 310파운드가 넘는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시속 43마일까지 달릴 수 있다. 남쪽 지역에 사는 친척들과 달리 이곳의 타조는 에네디에서 소규모 무리로만 존재한다. 그리고 매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이곳에서 인간 또한 예외는 아니다. 비드야 사람들, 이 척박한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유목민 공동체, 은 자연의 불안정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 그들의 모든 재산은 낙타 등에 실려 있고 풀과 물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한다. 이 두 가지는 사하라의 어떤 금속보다도 더 귀한 자원이다. 붉은 먼지길과 계절 초원을 따라 낯설지만 익숙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단복 낙타다. 사막 풍경과 하나가 된 이 동물은 인간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생존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약 4,000년 전 아라비아 반도에서 길들여진 후 수천 마일의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무역 캐러밴과 함께했다. 체내 수분의 25%를 잃어도 죽지 않으며 대부분의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준의 탈수를 견딜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이 저장된다고 생각하지만 낙타의 혹에는 사실 지방이 들어있어 음식이 없어도 몇 주간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소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오늘날 단복 낙타는 완전히 야생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2000년 동안 그것은 오직 가축으로서 혹은 본래의 서식지, 밖의 야생 개체군 형태로만 살아남았다. 단복 낙타의 여정과 함께 한때 이 땅을 묵묵히 지배했던 또 다른 생명체가 있다. 바로 사막의 영혼이라 불리는 아닥스 영양이다. 키 약 3피트, 몸무게 220파운드의 몸 안에는 섭씨 122도에 이르는 극한의 더위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기묘한 생물학적 장치가 숨어 있다. 크림빛 흰 털은 태양열을 반사하는 천연 거울처럼 작용한다. 아닥스 영양은 한 달 이상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다. 현재는 5마리에서 5마리 정도의 작은 무리가 모래바다 위를 유령처럼 조용히 이동한다. 아닥스 영양의 발자국이 희미해질 즈음, 우리의 여정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여우에게 이어진다. 바로 작은 체구의 사막 여우 페넥이다. 몸길이는 16인치, 무게는 3파운드가 차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외모에 속아서는 안 된다. 6인치에 달하는 긴 귀는 최고의 무기다. 열을 발산하는 것은 물론 생물학적 레이더처럼 작동해 모래 아래를 움직이는 쥐, 곤충, 도마뱀의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한다. 물을 마실 필요도 없다. 먹이와 과일에서 직접 수분을 흡수한다. 그렇게 하며 설치류와 곤충 개체수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붉은 암벽 위로 첫 햇살이 비추는 순간 산꼭대기에서 검은 그림자가 날아오른다. 타우니 독수리, 이 바위 사막의 하늘 위 침묵의 지배자다. 그날의 태양빛 아래 치명적인 정확성을 지닌 이 새는 날개 길이 6.5피트, 몸무게 약 7파운드의 강인한 체구와 수백 피트 상공에서 도마뱀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시력을 지녔다. 때로는 330피트 높이에서 낙하하듯 급강하해 먹이를 낚아채고, 때로는 마른 나무 위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며 방심한 먹잇감을 덮친다. 혼자 사냥하지 않을 때도 있다. 한 쌍의 성체가 협력해 더 큰 먹잇감을 쓰러뜨리기도 한다. 타우니 독수리는 설치류, 육상조류, 뱀의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잃어버린 세계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바다를 건너 또 다른 세계로 향한다. 인도네시아 제도는 적도를 따라 3,100마일 이상 뻗어 있다. 이곳 플로레스 섬에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야생과 어우러진 삶을 살고 있다. 코모도 섬은 소순 다열도에 속해 있으며 1500만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아시아판의 충돌로 형성되었다. 인도네시아는 1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군도 국가지만 코모도만이 이 전설적인 용의 고향이다. 코모도 왕도마뱀, 지구에서 가장 큰 도마뱀은 산비탈과 숲속 그리고 해변에서도 살아간다. 완전히 자란 수컷은 길이 8.5피트, 무게 200파운드까지 성장할 수 있다. 덩치가 커 보이지만 코모도 왕도마뱀은 시속 12마일까지 달릴 수 있다. 동족을 잡아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 개체들은 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기며 살아남는다. 이곳에서는 가지처럼 퍼진 아크로포라 산호들 사이로 자리돔 무리가 모여든다. 무리를 이루는 것은 생존 전략의 하나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일부 포식자들 역시 함께 사냥하며 효율을 높인다. 바닷속 세계에서 힘은 크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협력에서 나온다. 하지만 코모도의 포식자들 중에는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천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속에서는 그들은 갑자기 나타나고 사라지는 공포 그 자체다. 그러나 코모도에서는 언제나 더 강한 존재가 있고 생존의 법칙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반달천사어가 작은 갑각류를 찾는 동안 타이탄보고는 혼자 있는 삶을 즐긴다. 그들은 연체동물, 갑각류, 산호, 그리고 말미잘을 먹는다. 먹이를 찾기 위해 산호를 부수거나 모래를 파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살에는 조류에서 비롯된 시과톡신이라는 독소가 축적되어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어린 박쥐고기들은 영리한 속임수를 쓴다. 검은 몸에 주황색 가장자리를 두르고 먹기 어려운 편형 동물을 흉내내 포식자를 피한다. 성체가 되면 그들은 색과 형태 모두를 바꾼다. 이 제도의 바다는 화려한 색과 두드러진 입으로 유명한 하얼리퀸 스위틀립스의 터전이다. 박쥐고기와 달리 스위틀립스는 어릴 때 혼자 지내다가 성체가 되면 무리를 이룬다. 몸의 검은 줄무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무늬로 바뀐다. 성장하면서 그들은 외로운 방랑자에서 산호초의 활기찬 거주민으로 변모한다. 코모도에는 두 계절만 존재한다. 건기와 우기다. 12월의 폭우는 식물의 성장을 촉진해 군도 전체를 푸른빛으로 물들인다. 하지만 3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건기에는 초록이 노랗게 바뀌고 식생이 마르며 땅은 초원으로 변한다. 모든 것은 다시 비를 기다린다. 그리고 여기에 만타가오리가 있다. 멜라니즘, 즉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일부 개체는 드물게 검은색을 띈다. 그들의 배에는 점들이 별자리처럼 흩어져 개체마다 다른 하늘 지도를 만들어낸다. 같은 무늬를 가진 두 마리는 없다. 만타가오리의 날개 길이는 최대 23피트에 이르며 무게는 2.2톤, 수명은 90년에 달할 수 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멈추면 가라앉기 때문이다. 이들은 종종 같은 산호초로 돌아오는데 무엇이 그들을 이끌까? 자연에는 이유 없는 일이 없다. 만타가오리는 작은 물고기들의 도움을 받는다. 산호초의 일부 지역은 세정소처럼 작동한다. 기생충과 죽은 피부는 그 물고기들에게 훌륭한 먹잇감이 된다. 그것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다. 그리고 때때로 만타가오리는 물 위로 뛰어오른다. 아마도 기생충을 떼어내기 위해서 혹은 그저 즐거움 때문일지도 모른다. 잃어버린 세계에서 우리의 여정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와 900만 년 동안 고립되어 떠도는 거대한 땅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마다가스카르, 시간의 흐름 속을 홀로 항해해온 생명의 방주입니다. 이곳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15,000종이 넘는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약 5,500만 년 전 몇몇 기이한 동물들이 아프리카에서 300마일 가까운 바다를 건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리꼬리 여우원숭이입니다. 9마리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침 햇살 속에서 몸을 덮이며 긴 하루를 위한 에너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유포르비아 나무의 수액은 인간의 피부를 태울 수 있지만 이 여우원숭이들은 면역이 있습니다. 그 수액은 지방이 풍부해 생존을 위한 귀중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사회 구조는 목의 중심으로 암컷이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며 무리를 이끕니다. 라보르드 카멜론은 부화했을 때 길이가 한 인치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들의 수명은 단지 4달. 육상 척추동물 중 가장 짧습니다. 눈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모든 방향에서 먹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먹이가 풍부할 때 수컷 카멜론은 불과 2달 만에 몸집이 5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짧은 생애 때문에 짝짓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경쟁은 극도로 치열합니다. 건기가 돌아오면 성체 카멜레온은 한 마리도 남지 않습니다. (300제곱마일이) 넘는 날카로운 석회암 봉구리들은 특별한 여우 원숭이의 안식처가 됩니다. 이들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바위 미루를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는 등반의 달인입니다. 이런 혹독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것이 바로 데켄시파카 여우 원숭이입니다. 인도네시아 제도의 광활한 하늘 아래 새들의 세계가 또 하나의 매혹적인 장을 펼칩니다. 회색 머리 물술이 힘과 평온함의 궁극적인 상징, 고요히 상승 기류를 타고 미끄러지듯 날며 이 맹금류는 상당한 고도에서 먹잇감을 살핍니다. 이 위치에서 그들의 시력은 인간보다 8배나 강력합니다. 한 번의 급강하마다 완벽한 정확성의 교과서 같은 순간이 펼쳐집니다. 내륙 깊은 곳, 풀잎이 늪을 스치며 흔들리는 그곳에서 섬세한 지저김이 들려옵니다. 얼룩참사의 익숙한 노래입니다. 그들은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며 각각의 노래는 작지만 특별한 사회를 이루는 유대의 상징이자 고유한 유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전해지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가슴을 가로지르는 검은 줄무늬는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명예의 휘장입니다. 저녁빛이 물 위로 번질 때 순백의 형체가 늪 위를 미끄러지듯 떠다닙니다. 백로, 평화의 자태를 품은 존재. 하지만 온화해 보이는 겉모습 속에는 강력한 추진력을 지닌 인내로 다져진 엔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우아한 몸은 바다조차 거뜬히 건널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쌍의 짝을 맺고 평생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침묵의 전사처럼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둥지를 지킵니다. 검은 얼굴 노랑부리 저어사에
숟가락 모양의 부리는 진화가 만든 걸작입니다. 그들은 얕은 물 속에서 머리를 좌우로 저으며 부리 속 수백 개의 신경 수용체로 가장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합니다. 부리가 닫히는 순간 먹잇감에게는 도망칠 틈이 없습니다. 번식기가 되면 가슴에 황금빛 깃털이 돋아나며 그것은 짝을 찾기 위한 생생한 선언이 됩니다. 마다가스카르로 돌아가 더 동쪽으로 가면 거대한 고원이 있습니다. 이 고원은 섬의 기후를 나누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습니다. 해발 6,500피트가 넘는 이곳은 몬순에 거센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내린 비는 비옥한 계곡을 만들어냈고 그곳은 말라가시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는 쌀을 재배하기에 이상적인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숲은 다른 어떤 열대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여우 원숭이의 95%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세계에서 멸종 위험이 가장 높은 포유류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태로운 종 중 하나는 섬의 동부에 서식하는 대대나무 여우 원숭이입니다. 그들의 식단의 95%는 대나무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나무에는 청산가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체가 먹는 양만으로도 사람 5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독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완벽히 적응하여 이제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지금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직 지속적인 보존 노력만이 이 섬의 독특하고 경이로운 야생 생명을 미래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섬들의 이야기는 영혼을 들여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심장부, 하늘이 땅과 맞닿는 듯한 곳에 한 줄기 강이 황금빛 초원을 가로질러 깊게 길을 새기고 있다. 이곳은 마사이마라이다. 전설적인 이 강은 거대한 대지를 키워낼 뿐 아니라 수백만의 야생 영혼들에게 생명줄과도 같다. 해마다 건기가 찾아오면 말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이동의 무대가 된다. 누떼, 얼룩말, 그리고 톰승아젤 무리들이 강을 건너야만 하는데 그 아래에는 이들을 노리는 악어의 입이 숨어 기다리고 있다. 케냐는 자연이 단순히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이곳의 자연은 생동감 넘치고 격렬하며 영혼으로 가득하다. 아프리카 대륙을 상징하는 빅5, 즉 아프리카 코끼리, 케이프 물소, 거불소, 표범, 그리고 사자초원의 왕이라 불리는 존재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 중에서도 사자는 포효 한 번으로 자연 전체를 숨죽이게 만든다. 호랑이나 표범처럼 홀로 사는 고양이과와 달리 사자는 사회적 동물이다. 우두머리 수컷 한 마리 혹은 형제 동맹이 암사자들과 새끼들을 이끄는 구조로 살아간다. 건기의 마지막 날들, 타오르는 태양이 케냐의 초원을 태운다. 메마른 풍경 속에서도 거의 말라버린 마사이마라 강은 여전히 수많은 생명들이 모여드는 마지막 안식처다. 수백 마리의 케이프 물소떼가 느릿하게 강가로 이동한다. 멀지 않은 곳, 마을은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는 황금빛 몸을 한 그림자들이 얕은 풀숲에 몸을 낮추고 있다. 사자물이다. 지금은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은 물소떼를 향해 고정되어 있다. 사냥, 아니 전투가 곧 시작될 것이다. 사자의 세계에서 삶은 끝없는 싸움의 연속이다. 다 자란 수컷들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도전하며 지배권과 무리, 그리고 짝짓기 권리를 놓고 싸운다. 새로운 수컷이 왕좌를 빼앗으면 그는 이전 우두머리의 새끼들을 모조리 죽여 암사자들을 다시 발정 상태로 만든다. 잔혹하지만 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생명의 순환이다. 메마른 칼라할이 사막의 한가운데
오카방고라 불리는 경이로운 자연의 기적이 존재한다. 이곳은 강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고 갈증에 목마른 대지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지는 드문 내륙 삼각주다. 매년 앙골라에서 홍수가 밀려오면 오카방고 평원은 마치 마법처럼 깨어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온갖 야생 동물들이 사방에서 이곳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한다. 홍수가 물러난 초록빛 초원 위 한 무리의 사자들이 멀리 있는 누우떼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사냥은 단순한 힘의 싸움이 아니라 정확한 순간을 읽어내는 예술이다. 오카방고의 범람지는 바로 그 예술이 펼쳐지는 무대이자 본능과 전략 그리고 인내가 뒤섞여 만들어내는 생존의 장관이다. 오늘 한 마리의 누가 죽는다는 것은 사자들에게 내일의 생명을 의미한다. 그들의 새끼들을 살게 할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이곳에는 완전한 승리도 영원한 패배도 없다. 다만 차갑고도 섬세한 균형만이 존재할 뿐이다. 북아메리카의 건조한 사막과 반사막지대 한가운데서 독특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것은 바로 방울뱀의 꼬리에서 나는 소리다. 이 소리는 죽음의 왕국에서 온 경고다. 방울뱀의 꼬리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속이 빈 케라틴 마디들이 서로 맞물려 있다. 위협을 받으면 방울뱀은 꼬리를 1초에 50번이나 흔들며 특유의 소리를 낸다. 방울뱀의 치명적인 힘은 피와 근육 조직을 공격해 빠른 괴사를 일으키는 혈액 독성독 헤모톡신에 있다. 그들의 물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며 단 20분이 ICU 만에 이루어진다. 타는 듯한 땅 위에서 로드러너 새는 낮은 덤불 사이를 번개처럼 가볍게 내달린다. 날렵한 몸과 날카로운 부리를 지닌 이 새는 곤충, 도마뱀, 심지어 독사까지 사냥하는 능숙한 사냥꾼이다. 강력한 두 다리 덕분에 거의 날 필요가 없으며 시속 20마일까지 달릴 수 있다. 조용히 둥지를 지키는 로드러너의 알들은 연약하지만 소중하다. 그런데 근처에서 방울뱀이 모습을 드러낸다. 새는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달려들며 자신의 소중한 알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준비한다. 아시아의 습하고 울창한 숲속에서는 전설적인 존재가 소리 없이 움직인다. 바로 킹코브라다. 그것은 치명적인 독, 놀라운 지능, 그리고 본능적인 통찰로 군림한다. 킹코브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독사다. 그 독에는 강력한 신경 독소가 들어있어 중추신경계를 직접 공격하며 몇 분 안에 마비와 호흡마비를 일으킨다. 단 한 번의 물기만으로도 성체 코끼리를 쓰러뜨릴 만큼 강력하다. 킹코브라는 다른 뱀을 사냥하는 뱀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주요 먹이는 다른 뱀들이다. 숲속의 한 공터에서 두 마리의 거대한 킹코브라가 몸을 치켜쓴 채 팽팽히 맞선다. 이것은 짝짓기 철에 수컷들끼리 벌이는 전형적인 결투의식이다. 이 싸움의 목적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강하고 용감한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외형 뒤에는 헌신적인 어미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 대부분의 뱀과 달리 암컷 킹코브라는 둥지를 짓고 알을 지키며 몇 주 동안 먹지도 않는다. 그리고 새끼들이 부화하기 직전에야 자리를 떠나 본능적으로 자신의 새끼를 잡아먹는 일을 피한다. 우리의 여정은 혹독한 땅들을 지나며 가장 놀라운 생존의 드라마들을 목격해왔다. 아프리카 초원의 왕, 사제서부터 인도네시아의 고대의 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은 적응과 용기, 그리고 야생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그들을 지키는 것은 곧 이 행성의 아름다움과 섬세한 균형을 지키는 일이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